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된 현안을 살펴보는 총선 픽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현역 의원 탈당에 이어진 민주당과 또 친윤 불패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신청했던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여전사 3인방으로 이제 최근에 당내에서 그렇게 지칭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에 먼저 이제 지금 공천이 돼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전략 배치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공천 과정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이제 친문계의 고민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이 현재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탈당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새로운 미래는 이들에 대한 영입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집단 탈당 앞으로 현실화되는 것인지 내일은 또 서른 의원의 또 탈당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예, 김영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아마 공천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네. 여야 모두 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공이 그렇죠. 그럼 도대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뭐냐? 왜 시스템 공천을 하느냐? 그거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원칙에 입각한 다른 입김들의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그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작동이 되면 그건 시스템 공천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나고 공천 갈등이 나온 거는 세 가지가 다 결여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네. 투명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위 20% 탈락한 사람들에게 왜 20%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당사자들에게는 공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부 다 공개하는 거는 이제 당원 단계 위배된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거마저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사자들에게 대해 경선 끝나고 나서 그 당사자들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다 보여주고 그 나름대로 그 투명하게 했다는 거와 대비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객관성이라는 거는 그 기준이 얼마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량 평가는 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정성 평가가 문제인 거예요. 네. 이 정성 평가는 얼마든지 주관적인 기주관적인 요소가 그거 뭐 0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만점 나온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0점 나온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가 있으니까. 동료 평가를 어떻게 예, 하고 동료 있습니까? 평가라는 거. 근데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결여되고 마지막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지만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95년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1985년도 22 총선 때 신한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자기는 40%를 비주류한테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6대4 원칙.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보통 7대3 원칙은 보통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비주류에 한 30% 주고 네. 70%가 주로 갔는데 자, 지금 왜 공정성 문제냐면 아니, 하위 20%를 보니까 그게 한 6대4라든지 뭐 7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대부분 비명으로 가니까 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오늘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보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하위 20%하고 여론조사에서 네. 배제된 부분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민주당 지도부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네. 공천 파동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으로 인한 민주당의 지금 뭐 현실적인 작금의 공천 파동 이게 앞으로 계속 그 당내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시간이 좀 추세를 지켜봐야 보려면 된다.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 성동에서 이 배제가 되지 배제가 되고 전현희 전 인권위원 권익위원장에게 이제 자리가 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설명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지금 공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구도로 선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거기 앉혀가지고 윤희숙 전 의원하고 네. 이걸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대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선거 전략에 호응하는 격이 그렇죠. 맞춰주는 거. 그래서 다른 데로 돌리고 저 전현희 전 위원장을 네. 그쪽에다 배치한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정말 누가 그렇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차라리 이렇게 시끄러질 거면 전현희 전 위원장을 송파로 하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자기가 지역구를 했었던 성동을 주고 해서 여러 사람들 만족시키고 구설수도 줄이고 파열음도 줄인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왜 굳이 이러한 선택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음 차기 대선에도 네. 좀 그 물망을 올릴 수 있는 존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당대표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인데 네. 네. 잠재적으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줘서 금이환영 시켜주면 자기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걸 아예 싹부터 잘라나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정말 차기 주자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그래도 다음에 나올 사람들도 더 많이 발굴되고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천을 가고 싶은 대로 희망하는 대로 못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하고 아무리 사천이 아니다, 시스템 공천이다, 친명들을 혜택받은 거 없다, 아무리 강변하지만 네. 국민들의 인식은 또 퍼센테이지는 그리고 또 잘 짜 맞춘 것을 제외하고 보면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에 지건 이기건 당대표 체계를 유지하고 또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유지하고 다음 대선에도 또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파열음이 나도 계속 끌고 가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네. 더 설득력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탈당을 하면 당 내에서 당대표 자리도 고스란히 가게 되고 네.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다 탈당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방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당 내에 남아서 세력을 만들어서 총선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경선에 나가고 이겨서 본선에도 이겨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대항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불참을 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또 정리를 하자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을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 하위 20% 평가자들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는데 자 오늘 의총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해야죠. 다른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들을 건 듣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왜 참석할 수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난번에는 비공개라고 하지만 불참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설명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현상이 나왔을 때 그 현상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지금은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 각 인식의 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인지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에서 큰 변함이 없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여전히
86 운동권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체해야 되냐? 이번 공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네. 그게 나중에 뭐 당권 대권이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아니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공천 파동이 있는데도 왜 불구하고 계속 갈까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돌아올 거다. 공천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워낙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적극적 지지층, 소위 말하는 네. 개딸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비난, 어떠한 나름대로의 제안이 오더라도 그걸 거절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가장 정말 깜짝 놀랄 사람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뭐라 그랬었죠? 네. 이거 우리 화나다. 명문정당을 네. 만들자. 네. 그리고 화합까지 다 했는데 명문정당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명문 전쟁으로 가게 되는 부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대표는 되도록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하라고 했는데도 다 그걸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신이 갖고 있는 결국은 뭐냐면 당이 이기는 공천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떠한 비난이 오더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네. 결국은 결과로서 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부분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거기 하나 빠져있는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을 네. 주도하고 친명 인사로 다 바꾼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계속해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말 총선 끝나고 나서는 친문의 대반격이 있을 가능성도 크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무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네. 어떻게 보면 대선 때 얘기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아, 저래서 다 예를 들어서 박영진도 날리고 네. 뭐 김영주도 날리고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죠. 네. 아까 제가 당장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통합이란 부분들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올해 이제 뭐 당내 또 이제 그 대표 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그 추측도 나오는 상황인데 명문 정당에 심하게 균열이 갔다라고 이제 만약에 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문 전 대통령이 혹시 뭐 또 입장 표명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네.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킬 수 없었더라면은 그 말을 하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할 때 또 개입하고 또 친문들에서 무슨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한마디 하고 이런다면 과연 당이 네. 또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이런 일이 생겨도 앞으로 계속 개입하겠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야당이 가야 될 길, 한국 정당 정치가 가야 될 길, 선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라고 하는 비전을 크게 제시하는 얘기들을 해야지. 네. 선거에 이런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전직 대통령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 서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네. 지금 의원총회에서 그 선거구 획정 문제가 그래도 뭐 이 양당이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봤을 때는 굉장히 부산스럽다. 어디 구심점도 안 보이고 네. 해결적도 없고 원내대표 따로 당대표 따로 또 일부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따로 또 당을 떠나고 싶은 사람 따로 핸드폰 보는 사람 따로 참
당의 현주소가 저렇고 네. 그렇게 해서 선거가 어떻게 될까 심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대적으로 이제 조용한 공천을 치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주진우, 이원모, 또 조지현 이런 이제 그 인사들이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해운대갑, 이원모 경기 용인갑, 조지현 또 경북 경산 이렇게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고 또 친윤 핵심 인사들로 꼽혀왔던 권성동, 이철규 이런 이제 친윤계 의원들은 친윤 불패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공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저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윤 중진 희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희소하다, 굉장히 적다, 왜소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친윤 불패, 현역 불패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친윤 중에 친윤이 누구죠? 장제원 의원이 친윤 중에 친윤은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친윤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그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막강한 나름대로의 그 조직력을 갖고 있는 쪽이에요. 권성동 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마 중간에 뭐 이제 경선을 포기한 쪽도 있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아마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라고 보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제일 먼저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40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송파갑에서 네. 혁동윤 우리 저 변호사가 컷오프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이거 친윤이 결국은 모든 걸 다 공천을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친윤 중에서도 뭐 용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경선을 하니까 현역한테 진 경우도 몇 개 나왔어요. 네. 제천 단양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오늘도 보면은 결국 박민식 전 장관이 경선을 포기하는 부분. 그 사람도 이제 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친윤이 다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좀 비율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희석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K 지역하고 뭐 서울이라든지 국민의힘이 가장 나름대로 우세한 지역에서 과연 누구로 공천할 것이냐가 이제 그 당에 이제 초미의 관심을 끌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요새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뭐냐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공천 과정 속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쪽이든 뭐 공천에서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말고 어떻든 간에 나머지 부분 속에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강세 지역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친윤 중진 희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네. 민주당의 반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봐요. 이 야당의 공천 과정이 너무 시끄럽고 네. 너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입에 회자되니까 조용히 친윤들을 불패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일들이 진행돼도 네. 싹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해도 표도 잘 안 나고 또 구색 맞춰가지고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대표적으로 불출마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 탈락하기도 하고 또는 또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싹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있고 왜냐하면 친윤이라든지 영남의 다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거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정리했을 때 그 부담감, 정치적인 네. 부담감, 갈등, 당내 파열음 그리고 이들이 규합을 해서 탈당을 해가지고 또는 뭐 개혁신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에 안 가고 당에 남아서
쌍특검이 내일 모레인데 이러면서 또 주판을 투기고 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시기를 조율한 것이고 네. 또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영남 지역에 공천을 하다 보면 네. 또 친윤이라고 할까 영남의 다선 의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또 탈락되는 일들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지세가 강한 지역 아직 그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강한 지역의 후보를 추가로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 이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원래 대원칙이었는데 네. 정말 저는 뭐 우리 이 교수나 저나 뭐 한 30년간 우리 의회 과정 또는 선거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지금 선거가 45일도 안 남았는데 네. 선거고 획정까지 안 하는 이런 네. 이런 나라가 있나요? 도대체 거기다가 공천까지도 저런 식으로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저는 22대 국회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국회가 그다음에는 아주 새로운 인물로 들어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나름대로 좀 그걸 희석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추천을 했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이 추천해도 결국은 나중에 선택하는 거는 네. 공천관리위원회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뭐 오래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국민공천과 관련돼서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네, 한 말씀하셨죠. 100명 정도가 배심원으로 있고 후보들을 나와서 직접 그 현장에서 네, 네. 얘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바로 요새 뭐 많잖아요. 예능 프로들 많이 방송에서 바로 많이 누르잖아요. 나오죠? 방송 누르잖아요. 네. 이거 제가 2006년도에 제시를 했었었는데 그걸 김연아식 공천.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딱 플레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예술 점수 얼마, 네. 기술 점수 얼마 이런 식으로 그걸 바로 현장에서 추첨이 아니라 그냥 버튼을 눌러가지고 점수 제일 많이 문 사람을 만약에 후보를 한다고 그거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죠. 네. 다만 그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네. 이거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차라리 국민 후보 추천제가 아니라 국민 배심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국민 후보 추천까지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공천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더니 이게 뭐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하여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네. 공천을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 교수님 뭐 추가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듣고 아니면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죠. 뭐 전 대동소이하게 동의를 하는 바라서 그러실 것 같아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 20석을 최소 목표로 잡겠다. 네. 그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원이 60-70명 정도라고 밝혔고 또 대구 출마 제안을 이제 이준석 대표 받고 있는데 화성 동탄 출마 가능성도 비쳤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쟁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높겠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네. 한 50석을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많이 줄이셨네요 그 사이에 판세를 본 거죠. 이 20석도 저는 지금 지지율이 뭐 5%, 3% 이런 정당이 20석 받으면은 이 30% 지지율 받는다는 정당들은 그럼 몇 석 받겠다는 겁니까? 저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50명, 60명 출마할 거다라고 하지만 네. 그 50명, 60명이 정말 된데미가 어떤지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의심이 좀 있고 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이 화성 동탄 네. 당대표급이고 그만한 포부 가진 사람이 화성에 왜 출마를 합니까? 뭐 종로나 무슨 강남에서 뛰어가지고 진검승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하고 미래 지도자감으로 하는데 네. 경기도 화성에서 출마해가지고 무슨 위상
저기를 진가를 보이겠다라고 하는지 저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선택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뭐 대구라고 가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개혁하고 신당을 한다라면 노원병에서 출마를 했다라면 계속 노원병에서도 한번 승부를 걸던지 네. 좀 새로운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그렇게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공천 탈락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속속 나올 텐데요. 개혁신당에 이제 합류해서 어떻게 몸집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혁신당을 보는 크게 아주 관심을 끄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지역구에서 네. 몇 석을 얻을까? 현재 같아서는 저는 단 한 석도 못 얻을 수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남의 표를 잠식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결국 자기 표를 얼마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3 후보로 나가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몇 석을 얻을까? 다만 이제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현 시점에서는 그만큼,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화성 나온다, 뭐 나온다. 이준석 후 대표가 비례로 나오냐 안 나냐가 관점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비례로 돌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 왜냐하면 네. 무조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수없이 김종인 우리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가 비례대표 가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위상이 있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을 위해서 비례대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이 관전 포인트지. 네. 지금 얘기하는 무슨 뭐 20석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네. 더 정말 아주 굉장히 줄인다면 10석이 기준이 될 거다. 10석보다 더 밑에 얻느냐 많이 얻느냐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0석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물론 이제 한 뭐 45일 남았으니까 어떤 상황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적 기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추락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24 총선 픽 스토리 여야의 공천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